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퇴임한 지 1844일 만으로 1년 사이 두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 나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핵심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다스 비자금 사건입니다. 뇌물과 횡령으로 직결되는 두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이 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조사 과정은 영상 녹화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2013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당시 사건에 대해 인력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검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공제회 자회사가 국방부와 군인공제회 직원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력을 부풀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시험 점수를 인정해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약속을 지킨다면 정상회담은 그대로 열릴 것이라며 각 부처와 기관에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제3의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안 전 지사와 관련한 성폭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학창시절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불거진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지난해 교사 2명이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야당은 관제 개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844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소환을 하루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쪽의 막바지 준비 상황과 분위기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에 경찰과 취재진들 모습도 보이는데 내일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논현동 집에서 몇 시쯤 출발할 예정인가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늦어도 내일 오전 9시 20분에는 이곳 자택에서 출발해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임한 지 1844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련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소환을 하루 앞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그야말로 적막함만 가득합니다. 창마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사람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해서 오히려 긴장감이 감돌 정도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평택 천안함 기념관을 방문한 것을 마지막으로 약 2주 정도 자택에서 직고 중입니다. 최근 며칠은 내일 검찰 포토라인에서 발표할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약 16개입니다. 이 100억 원대 뇌물을 받고 대통령 직권을 남용했고 3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약 1년 사이에 두 전직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SBS 최재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방금 들으신 대로 약 1년 만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는 검찰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뒤쪽에 벌써 취재용 사다리들이 많이 모습을 보이는데 자, 검찰도 준비는 다 끝났을 테고 가장 관심 가는 게 조사가 끝난 뒤에 언제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또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지 이 부분인데 검찰이 언제쯤 결정을 내릴까요? 네,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속전속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늦어질 경우에 여러 추측과 의혹 제기가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걸 가장 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소환 조사 이후 20일이 넘도록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많이 끌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는 소환 이후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주 안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소환 조사를 거쳐서 이번 주말까지 방침이 결정되면 검찰은 다음 주 초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임찬종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해서 검찰 수사 전망 짚어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또 내일 오전 시작될 검찰 수사의 쟁점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기태 기자. 네. 검찰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한 만큼 그 내용도 많은데 대략 몇 가지 정도 혐의를 지금 이 전 대통령에 보고 있나요?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략 16가지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은 단연 뇌물과 횡령 혐의인데요. 우선 뇌물부터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100억 원이 넘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공천 헌금 등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액수가 70억 원에 달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르쇠로 일관할 텐데 이 검찰로선 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또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엔 횡령 혐의입니다. 이 부분은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연결돼 있고 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도 연결된 핵심인데요. 검찰은 다스 비자금이 300억 원대에 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다스의 진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잠정 결론을 낸 상태여서 이 전 대통령에겐 수백억 원대 횡령은 물론 거액의 탈세 혐의까지 더해질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다스는 형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인 문제도 크지만 이 전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을 속여왔다는 도덕적인 책임론 또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소환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방금 들으신 이런 범죄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주도 아니고 이번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미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김효재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며 포토라인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 지금도 변함 없으신지? 변함없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자금 사정으로 변호인 선임에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하셨습니다. 변호인단은 매우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동기 전 수석이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할 수 없다는 어제 대한변호사협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 뒤에서 법률적 조언 등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강훈, 피영현 변호사 외에 추가로 김병철, 박명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일 조사에서 다스의 소유주는 친형 이상은 씨로 이 전 대통령은 지분이 없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몰랐거나 뇌물이 아닌 정치 자금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그동안 수사를 맡았던 검사 3명이 담당합니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선 변호인 4명이 방어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조사 과정은 모두 영상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사가 밤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는 서울중앙지검 10층은 내일 전면 통제됩니다. 외부 노출을 우려해 유리창도 모두 가렸습니다. 10층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 1001호와 휴게실이 마련됐고 맞은편엔 변호인과 경호원 대기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한 한동훈 3차장 검사는 조사 전에 이 전 대통령을 만나 조사 방식과 형식에 대해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뇌물 등 혐의는 송경호 특별수사 2부장 검사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신봉수 첨단수사 1부장 검사가 직접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합니다. 그 옆에는 이복현 특별수사 2부 부부장 검사가 앉아 조서를 직접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강훈, 피영현, 김병철, 박명환 변호사 4명이 번갈아 배석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조사 과정은 영상 녹화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수사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도 녹화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중간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실장 등과 대질을 할 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수사 방식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 경호 문제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1회 조사로 마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검찰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서 내일 소환을 앞두고 남는 궁금증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계속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또 수사 쟁점은 뭔지 여기서 알아봤는데,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알려진 거 말고 그래도 검찰이 아직 숨겨둔 히든카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검찰 관계자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이 사람은 진술하지 않고 있을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인물 중에 실제로는 검찰청에 들어와서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모를 뿐이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 중에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인물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검찰이 보통 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검찰은 분명히 내일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알지 못하거나 예상치 못한 증거나 진술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막 던지다가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순간 이런 증거나 진술들을 꺼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일 조사는 검찰이 숨겨둔 카드를 꺼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궁하고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해명하고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의 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방패가 좀 치열하게 부딪힐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많다는 이야기 해줬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본 게 있나요? 네, 수사를 여기까지 진행해온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거다. 이런 점에는 법조계 내부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구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전직 대통령인 만큼 도주 우려가 없어서 구속이 필요 없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혐의가 워낙 중대하고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구속을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SBS 임찬종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청춘들에게 좌절감을 안기는 우리 사회의 반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 청춘들은 오늘도 피나는 노력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매우 넓은 문도 있습니다. 이 문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돼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나쁜 문은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이런 나쁜 문을 아주 쉽게 드나드는 이 가진 자들의 반칙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또 탈락의 쓴맛을 봐야 했던 젊은이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금감원장의 사퇴를 불러온 하나은행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금감원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 기한을 정하지 않고 끝까지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김웅수 기자입니다. 하나은행 본점에 오늘 오후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단이 들이닥쳤습니다. 최흥식 금감원장이 전격 사임한 지 하루 만입니다. IT 전문 인력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구성된 검사단은 우선 최 전 원장 관련 의혹이 제기된 2013년 채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전 원장이 하나금융지주 사장 시절
내부 추천했던 친구 아들이 서류 전형을 면제받고 최종 합격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 등 비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최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당히 많은 곳에서 부탁이 들어왔고 심지어 금융당국에서도 연락이 왔었다고 언급한 점도 주목됩니다. 이른바 임원 추천제를 운영한 하나은행에서 다른 임원과 고위층 인사가 연루된 채용 비리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사 인력이라든지 검사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한 확실하게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관련한 의혹이 하나은행 인사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경영진들도 제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노조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조카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금감원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김 회장의 조카가 부산의 한 지점에 근무 중이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채용됐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국방부와 또 군인공제회와 관련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최근 국방부의 감사 결과 규정을 어기고 취업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이게 누군가 조사를 해봤더니 국방부 공무원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 전산망 구축 사업을 전담하는 군인공제회 CNC라는 회사입니다. 최근 국방부 감사 결과 지난 2013년 채용 과정에 수상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32살이던 A씨, 대학원을 아직 졸업하지 않았는데 학력 점수에서 대학원 졸업자가 받는 35점,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어학시험 성적표를 내 서류 탈락 대상인데 어학 분야에서 30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직종에서도 지원자 139명 중 유일하게 뽑힌 B씨의 경우가 석연치 않습니다. 주관적 평가 비중이 큰 본인 소개에서 심사위원 전원이 최고점 35점을 줬습니다. 여기에다 비슷한 성적의 경쟁자 한 명이 부당하게 가산점을 받지 못했고 절묘하게도 그 덕분에 B씨의 순위가 올라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A씨와 B씨의 부친은 당시 각각 국방부 공무원, 또 국방부 출신 이 회사 고위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족사회입니까? 철밥통을 상속하는 현대판 엄수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국방부는 당시 인사 책임자 주모 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군인공제회 CNC 측은 심사 과정에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면직 여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학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취재한 건 교장이 직접 자기 딸을 기간제 교사로 뽑는가 하면 미리 점 찍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원서 접수 기간과 방식까지 제멋대로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원종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의 이 사립고등학교는 지난 1월 기간제 교사 2명을 채용했습니다. 64명이 지원한 가운데 박모 씨는 3차 전형을 거친 끝에 3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퇴임을 앞둔 이 학교 교장의 딸이었습니다. 박 씨의 아버지인 교장은 교사 선발평가위원으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가운데 자기 딸에게만 유일하게 70점을 넘는 점수를 줬습니다. 박 씨는 6명을 뽑는 서류 심사를 6등으로 통과했는데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장이 채점한 점수를 제외한 뒤 계산했더니 12등으로 탈락이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교장은 최종 평가에서 단독 면접관으로 딸과 1대1로 면접을 받습니다. 딸은 5명 중에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좀 몇 개 나오긴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 그냥 뜯었을 때 내부 고발로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뒤에야 딸은 임용 포기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의 비사립초등학교도 특정인을 교사로 뽑으려고 고무줄 잣대를 동원했습니다. 학교 측은 평소 교장과 알던 김모 씨가 접수 마감 나흘 뒤에 직접 제출의 원칙까지 어기며 우편으로 낸 지원서를 받아줬습니다. 김 씨는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옛날에 좀 알던 분이라는 건데 잘못한 건 저희가 인정하고 그래도 다 취소하고 지금. 사립학교는 교직원 위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교사를 채용합니다. 재단이나 학교 관리자의 입맛대로 채용 평가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교육당국의 사전 관리 감독이 불가능한 상황 아래 채용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이런 채용 비리 소식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 노력한 청춘들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특히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도 떨어진 억울한 피해자들이 그동안 많았었는데 이번에 처음 구제됐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채용 과정 점수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지원자 8명을 입사시키기로 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 한승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은 2015년과 2016년 면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여성이나 군 미필 남성은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집이 직장에서 먼 지원자들은 일하는 데 애로가 있다며 점수를 깎았습니다. 공사는 이런 황당한 이유로 면접 점수가 낮게 조작돼 불합격한 당시 지원자 12명 가운데 입사 의사를 밝힌 8명을 하반기에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에 내가 부족한 인재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억울하기도 했는데 지금이라도 제 노력을 인정받게 돼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합니다. 지난 1월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946개 기관에서 4,800건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최소 100여 명이 억울하게 탈락한 걸로 추정되지만 실제 구제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재판은커녕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 곳이 많고 해당 기관이 당시 채용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구제는 어려워집니다. 일정한 나이대에 또 이제 집중적으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이미 뭐 다른 쪽으로 직종을 변경을 했다거나 또 이미 또 나이가 많이 들었다거나 그런 사정들 때문에 책임자 처벌만이 아닌 억울한 지원자 구제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사와 재판은 더 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SBS 한승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여러 단계에서 또 여러 부처와 기관 사이에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으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한다는 말로 조만간 접촉이 시작될 걸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돌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약속을 지킨다면 정상회담은 그대로 열릴 것이라면서 각 부처와 기관에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ost of that is an inter-administration and inter-agency process. CNN 방송은 내일 백악관이 관계자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특사단 방문 때 배석한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 등이 대상입니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기관들이 북한의 메시지 분석을 끝낸 뒤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에서 하루 당겨 귀국하는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에 들을 말이 있다며 조만간 북미 접촉이 시작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We've not heard anything directly back from North Korea, although we expect to hear something directly from them.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과 맥메스터 안보보좌관도 큰 흐름은 대화라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We all agreed that we're optimistic about this opportunity. 두 나라가 뉴욕 외교 채널이나 특사를 통해 1차 접촉을 시작한 뒤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기조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던 아베 일본 총리가 오늘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외교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북한과 대화 과정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사학 스캔들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기 때문인지 서훈 국정원장 일행을 맡는 아베 총리는 다소 초취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면담 태도는 여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과거 강경화 외교장관 등 한국 외교사절을 맞았을 때 보였던 낮은 의자 차별 의전은 없었습니다. 15분으로 예정됐던 면담 시간은 1시간으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이번 기회를 단순히 시간 벌기용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슬쩍 일본의 요구사항도 내밀었습니다. 남북, 북미 대화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함께 논의해달라는 겁니다. 日韓米で核問題、そしてミサイル問題、また拉致問題の解決に向けて全力を傾けていくと。
아베 총리는 그동안 북한의 미소 외교에 속지 말자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현재의 상황 변화가 그동안 한미일 세 나라가 긴밀하게 협의해온 결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과 확실히 연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제3의 피해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지은 씨를 돕고 있는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안 전 지사와 관련한 성폭력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정치계 내 성폭력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한다.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는 기자회견까지 열고 김지은 씨와 곧 고소장을 내겠다는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 여직원 말고 새로운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이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지금 없습니다. 다른 피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협의회는 세 번째 피해자 말고도 안 전 지사와 관련된 성폭력 피해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추가 폭로가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세 번째 피해자가 과연 있는지 신중히 되짚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홍성에 있는 충남도지사 관사와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사 3명과 수사관 16명을 보내 안 전 지사의 서적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관사에 설치된 10여 대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안 전 지사의 동선과 해외 출장 동안 행적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먼저 분석하고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할 방침인데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가 늦어지면 먼저 소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성추행 의혹 진실 공방 속에 정봉주 전 의원이 기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면 당시 정 전 의원을 밀착 수행했다는 사람이 제보자로 나서서 문제의 호텔에 갔었다고 정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둘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어제 해명 기자회견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나타났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처음 보도한 프레시안을 비롯해 신문과 인터넷 언론 기자 6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언론의 허위 사실을 문제 삼아서 이거를 허위 사실 보도한 몇몇 언론들을 고소하는. 관련 기사 확산을 막기 위해 언론에 대해 먼저 법적 대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고소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닉네임 민국파로 알려진 정 전 의원 팬클럽 전 운영자는 프레시안 인터뷰를 통해 정반대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자신이 밀착 수행을 했으며 사건 당일인 2011년 12월 23일 정 전 의원을 문제의 호텔에 데려다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 전 의원 측이 그 운영자와 함께 있지 않았고 당일 실제 행적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이 운영자가 재반박 인터뷰에 나서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 실태를 들여다보고 개선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성폭행 문제는 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성폭력 이후에 받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유엔이 최종 권고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까다로운 성폭행죄의 성립 요건입니다. 현행 형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만 죄로 인정하는데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즉 피해자가 거부 의사만 밝혀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돈과 권력이 많고 정보가 많을수록 피해자가 열악한 지위에 있을수록 직접적인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건 결과가 녹록지 않습니다. 유엔은 앞서 한국 정부의 미투 운동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고 신고하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기소돼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This has horrendous effects of silencing all victims. 또 학교와 군 같은 공적 기관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복권을 제한하라고 제시했습니다. 유엔은 한국의 직장 성폭력도 심각하다면서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독 체계를 세우라고 공고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지학입니다.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운데에는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 건수가 가장 많고 치사율도 가장 높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5명 가운데 1명이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더욱이나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졸음운전 연속기획 한지연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앞 화물차를 강하게 들이받는데 가운데 끼어있던 승용차는 피할 겨를 없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졸음운전 사고입니다. 특히 소형차의 흉기나 다름없는 졸음운전 화물차. 실제 화물차 운전자들은 졸음운전이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장난을 안 하죠. 눈 뜨고 있어. 졸고 있는 거거든요. 눈 뜨고 습관상. 자기 혼자 브레이크 찍는 차도 있어요. 조는 거죠, 그냥 브레이크. 같이 졸면서도 보이더라고 앞서. 그렇죠. 쌍라이트 한번 켜주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1주 안 보고 5번 한답니다. 한 4번 정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길이 안 보이대. 화물차는 특히 개인 사업자가 많다 보니 밤낮으로 무리할 때가 잦습니다. 돈 욕심 있는 사람은 내가 분명히 피곤한 거 아는데도 돈 욕심에 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SBS. 밤에 잠은 제대로 자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건강에 그런 쪽에서는 좀 자신. 과연 그런지 한 운전자를 검사해봤습니다. 진단 결과 1시간에 15회나 호흡을 멈추는 중증 수면 무호흡증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곤에 쌓여서 그런 줄 알았더니 잠을 자도 계속 자고 싶고 좀 잠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항상 갖고 있었죠. 수면 무호흡이 심하면 낮에 졸릴 가능성이 5배나 커집니다. 뇌에서 당신은 숨을 안 쉬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하고 깨우는 거예요. 각성이 돼요. 피로 회복도 안 되고 수면의 질이 굉장히 안 좋게 되죠. 이렇게 중증 수면 무호흡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는 5명 중 1명꼴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수면장애 인구 비율이 5%인 걸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수면 관리는 전무후무한 현실. 근로 환경에 관련해서 많은 논의와 대책을 이제 수립해 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운전자들 개개인의 그런 수면의 질이라든지 건강 관리의 관점에서 이제는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주요 교통 안전 선진국에서는 이미 80년대부터 수면센터를 통해 사업용 운전자들의 수면 문제를 관리해 왔고 가까운 일본도 수면 검사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이번엔 우리 국회의 실태를 심층 점검하는 연속기획 20대 국회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받았다는 상과 관련한 비밀을 보도합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2017 국회의원 대상, 의정활동 부분 대상.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상입니다. 수여기관은 한국언론기자협회. 수상 기준을 물어보려 했지만 공개된 연락처도 홈페이지도 찾을 수 없습니다. 180여 개 언론사가 가입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단체입니다. 상 받은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상 주니까 받지 상 없는 거를 상을 받아요? 본회의 출석률에 상임위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주는 거지 어디서 상을 주는 걸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안규백 의원은 심사 과정은 알 수 없고 수상자로 뽑혔다고 해서 받았을 뿐이라면서도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지난해 말 의원 5명이 같이 받았다는 또 다른 상입니다. 받은 의원들도 나도 모르는 상들을 이렇게 받아야 잘 몰라요. 잘 외우지 못해. 그러니까 연말에 굉장히 바빠서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잘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심사위원으로 이름이 오른 사람도 모르고 그런 상의 명칭에 대해서 심사를 한 기억이 없네요. 도대체 이 상은 어디서 왔을까? 시상식을 조직한 위원회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익명 처리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도 조사는 안 받고 그동안 활동상이라든지 인터넷 지금 다 나오잖아요. 객관적인 심사는 조금만 돼서는 없죠.
결국 상을 주는 건 기관 마음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초등학교는 우수상만 주고, 그죠? 개근상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 주잖아요. 모은상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도 그분한테 무슨 상을 주겠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난무하는 상 중에는 돈을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상패 제작값 명목으로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국회의원실에서 받아가기도 합니다. 다 다른데 뭐 30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데들도 있고, 상패 제작 비용이라든지 또 뭐 어떤 그 단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거든요. 상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진짜 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유권자들은 모를 거란 생각에 보여주기용 이력을 만듭니다. 상같이 따는 상.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대상 여기 다 들어가. 근데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가 차이가 어떻게 있어? 유권자들은 모르죠. 자기가 한두 번만 전화를 돌려보고 한두 번만 검색을 해보면 이 단체가 공신력 있는 단체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문화인데, 이런 상자랑을 의정보고서에 쓴 국회의원이 올해도 56명이나 됐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20대 여성이 중학교 시절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었다며 8년 전 겪은 일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학교에서 그 사건 말고 지난해에도 또 다른 교사 2명이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를 졸업한 20대 여성이 SNS에 폭로한 내용입니다. 중2와 3학년 때 교사가 채팅으로 성희롱했고 자취방과 차에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교사는 당시 강요한 적이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년 전에 있었던 것도 저희 몰랐죠. 그 7년 전 이후에는 지금까지 뭐 딴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8년 전 이 사건 말고도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이 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자 교사 A씨는 재작년 여학생들을 성희롱해 3개월 감봉 처분을 받고도 지난해 또다시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직위 해제 조치와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뒤이어 지난해 2학기엔 또 다른 남자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교를 그만뒀지만 교육청 보고는 물론 경찰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가 성폭력이 발생하면 지켜야 할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오픈을 못했던 게 이제 부모님의 강요가 붙어있어서 못했던 거고, 그거는 제가 실수죠. 어떻게 보면 실수 아닌 실수인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여중생 전체를 설문조사한 데 이어 이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성폭력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본격적인 분양 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고삐를 계속 쬐고 있습니다. 집 사는 돈의 출처를 더 꼼꼼하게 감시해 편법 증여를 막고 청약 가점 올리려는 위장 전입도 단속합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집을 사고 증여세를 탈루하는 편법 증여 조사 대상을 4월부터 대폭 확대합니다. 집을 산 자금의 출처가 불투명해도 직업과 소득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하면 조사를 면제하는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최대 1억 원 낮춘 겁니다. 40세 이상 세대주가 집을 살 때 4억 원이 넘으면 조사하던 것을 앞으로는 3억 원이 넘으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30세 미만은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번에 증여 추정 배제 기준 금액 인하로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주택 등을 이용한 세부담 없는 증여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속에 과열 양상을 빚고 있는 새 아파트 청약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 확률을 올리기 위해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개포주공 8단지 분양이 첫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부양가족 가점을 높게 받은 당첨자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푸른빛의 바다와 산호로 유명한 필리핀의 보라카이 섬은 우리나라 관광객을 포함해 한 해 200만 명이 방문하는 세계적 휴양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2달 동안 완전히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백사장과 산호초로 유명한 필리핀 보라카이 섬. 백사장 주변이 온통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백사장 위엔 바다로 이어진 긴 관이 보입니다. 관에선 시꺼먼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주변 건물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하수관입니다. 하수관들은 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Gnarly green algae all over the perfectly white sandy beach by sewage going into the water here, and the algae thrives off the bacteria.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골칫거립니다. 보라카이 섬은 이미 지난 2008년 관광객이 적정 수용 인원을 넘어 지난해엔 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자 결국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I will close Boracay. Boracay is a cesspool. But you go into the water, it's smelly. Smell of what? Shit. 오는 6월부터 2달 동안 섬을 완전히 폐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미 신규 호텔 인가도 중단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섬 폐쇄가 확정되면 호텔과 여행사에 예약 중단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대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습니다. 큰 선거가 엇갈리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세금도 아낄 절호의 기회라는 건데 야당은 관제 개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 투표제 등이 담긴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고 6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대선은 5년, 지방선거와 총선은 4년마다 엇갈려 열리면서 생기는 국가적 비효율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국민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헌으로 다음엔 중앙과 지방정부가 같이 출범하고 2년 뒤 총선이 중간 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 논의가 진척이 없으면 직접 발의하겠다며 압박했습니다.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국회 수기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오는 21일이 사실상 시한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관제 개헌이라며 반발했고 접점을 찾자며 모인 3당 원내대표도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5월 말 국회 표결에 붙여질 전망인데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음 단계인 국민투표로 갈 수 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6천 명에 가까운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새 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살균제 같은 화학 제품을 판매하려면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강청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윤미애 씨 목에는 당시 수술로 생긴 흉터가 지금도 선명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지난 2005년 딸을 먼저 보내고 본인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수시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13년이나 흘렀지만 유해 물질 판매를 방치했던 정부가 원망스럽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재잖아요. 진작에 됐으면 그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는데. 윤 씨 같은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게 새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살균제와 소독제 등 모든 살생 성분의 화학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돼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팔 수 있고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 물질은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검증해 등록해야 합니다. 승인받은 제품도 성분을 상세히 표시해야 하고 무독성, 친환경 같은 표현은 쓸 수 없습니다. 법을 위반하면 총 매출의 5%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럽연합은 지난 1998년, 미국은 1972년부터 이런 살생물제 관련법을 시행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995명, 이 중 사망자는 1,311명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낸 이후에야 새 법이 빛을 보게 됐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모형 선박을 이용한 중요한 실험이 진행됐지만 검찰이 그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 SBS가 전해드렸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이 실험을 진행한 연구소에 찾아가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민아 기자입니다. 실제 세월호 크기의 약 42분의 1인 모형입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4년 전 이 모형을 이용해 항주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배의 상태에 따라 세월호가 어떻게 기울고 어떤 항적을 그리며 침몰하는지를 규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당시 검찰이 은폐했다는 SBS 보도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는 실험한 자료를 확보하고 숨긴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연구소 측은 세월호 상태에 대한 데이터 값이 변경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 값의 변화라는 게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건지 또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오차 범위 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선조위는 최근 네덜란드 연구소에서 진행한 비슷한 실험에서도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했지만 세월호처럼 급회전한 항적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박민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도 우리 컬링 대표팀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핀란드를 가볍게 누르고 단독 2위에 오르며 4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주장 서순석과 박민자, 차재관, 정승원으로 구성된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후공을 잡은 1엔드부터 대거 넉 점을 뽑으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5엔드에는 차재관의 마지막 샷이 상대의 스톤을 밀어내면서 넉 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8대3으로 앞선 7엔드에서 다시 석점을 뽑아 상대의 기권을 받아냈습니다. 11대3으로 대승을 거둔 우리 팀은 예선전적 5승 1패로 중국에 이어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12개 팀이 풀리그를 치러 상위 4팀이 4강에 오르는 이 종목에서 준결승 진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은데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 또한 중심을 잡고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노르딕 스키의 간판 신의연은 바이애슬론 12.5km 좌식 종목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사격에서 20발 가운데 7발을 놓친 게 아쉬웠습니다. 46살 엄마 선수 이도연은 바이애슬론 여자 10km 좌식 종목에서 역주 끝에 11위에 자리했습니다. 세계 2위 미국의 8대0으로 진 장애인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조 2위로 4강에 올라 모레 세계 1위 캐나다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 함께 프로야구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돌아온 홈런왕 박병호 선수가 시범 경기 개막전부터 시원한 홈런포를 터뜨렸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미국 무대에서 뛰다 2년 만에 넥센으로 복귀한 박병호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3회 한화 김민우의 몸쪽 꽉 찬 직구를 팔을 펴지 않고 방망이를 돌리는 특유의 스윙으로 받아쳐 좌중간 담장을 까마득하게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881일 만에 국내 무대에서 아치를 그리며 홈런왕 복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국 야구 팬분들 앞에서 오랜만에 야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설레었고요. 적극적으로 휘둘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병호와 함께 미국에서 돌아와 KT에 입단한 황재균은 삼성전에서 6회 복귀 안타를 쳤습니다. KT의 거물신인 강백호는 4타석에서 안타는 없었지만 8회 고의사구에 가까운 볼넷을 얻어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지난해 급성장한 KT 선발 고영표는 더 빨라진 직구와 현란한 변화구로 눈길을 끌었고 삼성 신인 투수 양창섭도 최고 시속 146km의 싱싱한 직구를 선보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출신 외국인 투수인 롯데의 듀브론트와 LG의 윌슨도 나란히 호투를 펼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제주도에는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내륙에서는 남부지방은 이번 주말 무렵 개나리꽃이 피겠고요. 봄의 대명사 벚꽃은 서울 기준으로 다음 달 7일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광주 23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무려 10도나 웃돌겠는데요. 4월 하순에 해당하는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대기질도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출근길에는 겉옷이 필요하겠습니다. 주 후반 전국에 비가 내리고 아침 공기는 조금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